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약간 쌀쌀해진 날씨에 예도는 쉘링의 동일성 철학에 관하여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재미있겠죠, 그죠? 예도는 이미 2, 3년 전에 헤겔의 정신현상학 강의와 1차 자료 서문 강의를 위하여 쉘링의 강의를 5분 철학 개념뿐만 아니라 단편 강좌로 곳곳에서 했는데, 오늘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동일성 철학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쉘링은 1775년도에 헤겔과 헬들린보다 5살 많죠, 그죠? 비텐베르크주 레온베르크에서 태어나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고 학문에 상당히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15살 되는 나이에 티빙엔 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가 1790년이에요. 가니까 헬들린과 헤겔이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하게 되죠. 여기서 티빙엔 신학부의 삼총사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면서 독일 낭만주의 철학의 대가들이 티빙엔 신학교 기숙사에서 모여서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노래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 이 자유의 개념이 쉘링에게도 아주 중요한 철학의 주제가 돼요. 헤겔과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아주 비테의 지식론을 파고 칸트의 철학을 공부하고 스피노자의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철학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요. 졸업했던 그 시기에 이미 1794년도에 철학 일반의 형식의 가능성에 관하여, 또 철학 원리로서의 자아에 관하여, 이것은 비테의 자아론에 아직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95년 이후에 티빙엔 신학부를 졸업하고 라이프치히로 가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자연 철학에 심취하게 돼요. 물리학, 화학,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자연 철학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쉘링은 이제 예나 대학교 교수로 갈 수 있는 원예 교수죠, 그죠? 어떤 자격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나온 철학의 주제들이 자연 철학인 거예요. 이때 이제 동일성 철학이 형성되죠, 그죠? 동일성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쉘링의 자연 철학이에요. 1797년도에 자연 철학의 이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세계 영혼에 관하여, 이 헤겔이 그대로 갖다 쓰잖아, 이 개념을. 이 작품이, 이 논문이 괴테의 마음에 들어서 그 당시에 예나 대학교는 낭만주의의 고장이었죠, 그죠? 다양한 괴테를 중심으로 낭만주의 대가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괴테의 추천으로 예나대학교로 가게 돼. 78년, 98년도. 해겔보다 일찍 가죠. 그죠? 99년도에 그 유명한 자연철학의 체계를 기획하게 되고요. 1800년도, 그게 1799년도죠, 이때가. 그 다음에 1800년도에 쉘링은 그 유명한 초월론적 관념론의 체계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는데, 이게 동일성 철학의 어떤 핵심이야. 점점 무르익어가는 거야, 이제 자연 철학이. 그리고 1802년도에 예술 철학과 예술 철학에 대한 어떤 논문들은 조형예술과 관계하여 그 뒤로도 계속 나타나. 브루노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1802년도. 이게 동일성 철학의 어떤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예술 철학도 동일성 철학의 어떤 무르익음의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쉘링의 사유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쉘링의 미학이 동일성 철학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정도가 이제 쉘링의 사유의 어떤 초기에 부정철학을 형성했던 그런 작품들이고, 1809년도에 그 유명한 인간적 자유의 본질, 이게 이제 해겔과 대립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성 철학에 의하여 해겔에게 영향을 주고, 해겔이 1807년도에 정신현상학으로 쉘링의 동일 철학을 까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적 자유의 본질을 제출하는 거예요. 미넨에서. 정말 재미있죠. 그죠? 이때부터 그는 긍정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포지티브 필로소피. 정기의 부정 철학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세계의 부정성, 또 해겔의 간접적 영향에 의하여 해겔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무한자와 유한자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성의 합리성, 조화, 화해가 아닌 무한자와 유한자의 분리, 이 세계의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래서 실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프로이센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초청을 받아서 해겔의 대타로, 그죠? 해겔이 콜레라로 1831년도에 사망하잖아, 그죠? 세상을 떠나는데 10년 후에 41년도에 베를린 대학교에 가서 잠깐 강의를 하게 돼. 그때 키에르케고르가 앉아 있었던 거야, 거기.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던 엥겔스, 또 미카일 바쿠닌,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고, 쉘링의 강의, 노년의 쉘링이죠, 그죠? 그때 나이가 벌써 65세 뭐 이쯤 됐는데 아주 성공적이진 못했지. 왜? 해겔 좌파들이 득세를 했던 거기에서 쉘링의 철학은 뭔가 열매를 얻지 못했어. 이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로 나타나면서 해겔에 대한 저항의 출발점으로서 쉘링의 긍정 철학이 나타났는데, 재밌죠,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 자유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긍정 철학, 실증 철학으로서 신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야. 신의 본질을 비판하면서 동일성 철학 자체를 비판하면서 실존주의자가 되는 게 바로 쉘링이죠. 그죠? 거기에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사랑했던 카롤린의 슐레겔 1803년도에 결혼을 해서 예나 대학에서 이제 비르츠부르크로 가잖아. 그죠? 그런데 몇 년 못 살고 1809년도에 아내가 죽게 돼. 이게 이제 아우구스트 슐레겔의 부인이었는데 이혼했죠. 그죠? 쉘링보다 12살이나 연상이었어. 그래서 1809년도에 자기의 부인이 죽으면서 이 결혼에 의하여 쉘링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 예나로부터 어떻게 보면 구설수에 의하여 쫓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 여인의 죽음을 통해 실존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겠죠. 그 해에 나온 게 바로 인간적 자유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쉘링은 실존 철학을 이야기한 자예요. 이 세계의 현실성 안에서는 우리는 무한자와 유한자의 통일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본질을 직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기의 철학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쉘링은 자신의 후기 철학을 포지티브 필로소피라고 했고, 그 이전에 초기의 철학, 그리고 동일성의 철학과 해결의 철학을 묶어서 부정철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네거티브 필로소피라고. 그러면서 해결을 비판하죠. 해결의 어떤 자기의 초기의 동일성 철학과 해결의 철학을 함께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성의 철학은 대개 그의 자연 철학과 함께 전개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칸트가 물려놓은 물 자체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절대자아로 지향시켰던 피테의 비아의 문제죠. 그죠? 비아가 곧 자연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자아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 세계의 우주적 존재론을 형성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관념론 안에 머물러 있었던 피테의 철학을 지향시켜서 이제 객관적 관념론으로 자연 철학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동일성 철학을 확립하게 되는데, 그럼 뭐가 동일성인 거예요? 문제는 그거잖아. 그죠? 주로 그의 자연 철학의 이념과 체계, 그 다음에 초월론적 관념론의 체계, 브루노라는 작품, 그 다음에 예술 철학 등등에서 나타나는 그의 자연 철학, 곧 동일성 철학은 뭐와 뭐가 있어야 동일성인 거잖아. 그죠? 그건 바로 자아와 곧 정신과 자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스피노자 철학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자연과 정신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이 곧 정신이요, 정신이 곧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의 정신으로 통일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자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다 해결한테로 넘어갔어. 해결과 차이 나는 건 반드시 있죠. 그죠? 나무든 꽃이든 그리고 새들이든 예도의 존재 숲에서 보이는 다양한 존재자들이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독일의 낭만주의의 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 이전에 이미 쉘링이 독일 낭만주의 철학의 핵심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뉴턴의 어떤 기계론적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물체와 힘을 구분하잖아. 그죠? 그런데 쉘링의 철학 안에서는 물체 안에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정신의 힘이죠. 그죠? 포텐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계론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스피노자의 철학과도 달라. 이 점에서는. 거기엔 절대자가 들어와 있어. 이 모든 세계의 존재자들은 절대자의 정신으로부터 산출된 거예요. 능산적 자연이 곧 절대자인 거예요. Das Absolute, das Göttliche 이런 단어들로 쓰죠. 그죠? 신적인 것.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 절대자. 그게 바로 일자로서 절대자가 자기 자신을 관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플로티누스의 어떤 유출설과도 같이 가는데 이게 이제 신학으로 가잖아. 쉘링 역시도 신학자로서 마이스트 에카르트, 타울러, 야콥 베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후기로 가면서 아내가 죽고 나서 실존주의자가 되고 나서 베메의 영향에 의하여 또한 그 당시에 바드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과 또 친분을 쌓으면서 신에 대한 신앙, 이 쉘링의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믿어라 그런 수준이 아닐까요? 그쪽으로 점점 가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의 자연 철학 안에 이 절대자라는 개념을 빼면 이미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들어와 있어요. 후기로 가면서 특히 인간적 자유의 본질 이후에 미발표 논문이나 강의록들, 그 다음에 벨트 알털, 우주의 어떤 역사에 관하여 서술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점점 더 이런 신비주의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의 자연 철학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그죠? 모든 사물 안에는 신의 정신, 신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기물은 뭐냐? 흙은 뭐고, 돌은 뭐며, 물은 뭐고, 공기는 뭐며, 이런 무기물들조차도 사실은 잠재적 신의 생명운동의 잠재적 힘으로서 그 힘이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신의 정신이 많이 발현된 것이면 된 것일수록 더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무기물보다는 당연히 생명체를 가진 식물들이나 동물,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단계가 발전되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또한 진화론적인 사고도 볼 수 있어요. 쉘링한테서. 그죠? 그 점에서 정신 안에서 자연은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물론 이 정신은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절대자의 정신인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해결은 뭐예요? 그럼 네가 말하는 동일성, 자연은 곧 신적 정신과 같다.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개별적인 차이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의 동일성 철학 안에는 신적인 정신으로 모든 게 다 통일되니까 거기에는 무차별적 동일성, 어떤 차이도 없는 그러한 형식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미 여러분들이 예도와 더불어서 그죠?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이미 읽었죠. 밤에 무수한 소들이 풀을 뜯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소들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다 하더라도 밤이라고 하는 그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그 소들은 무차별적인 그러한 동일성으로 나타나듯이 너의 철학 역시도 이러한 동일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부정성을 무시하는 그런 철학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면서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막 까잖아. 칸트와 비테와 쉘링을 묶어서 막 깐다고. 칸트의 범주표부터 시작해서 비테의 어떤 비현실적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쉘링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동일자의 개념, 이런 다 오해죠. 그죠? 다 사실 쉘링의 작품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환원될 수가 없어요. 쉘링의 자연 철학의 근원을 보면은 이 세계의 자연의 모든 존재자들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 대립이 있고 모순이 있어. 그걸 바로 쉘링은 폴라리테트라 그래요. 양극성. 세계에는 나무들도 다 같지가 않잖아.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달라. 꽃들도 다 달라. 그래서 자연 세계는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대립과 모순, 그 다음에 개별 존재자마다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 그죠? 그리고 이 모양은 결국 신의 정신에 의하여 통일되면서 그 목적을 향하여 내재적 어떤 통일성을 형성해 가면서 결국 신의 정신을 향하여 하나로 나아간다라고 보는 것.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동일성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를 지향시키는, 그죠? 어떤 그러한 대립의 어떤 모순들을 넘어서는 그런 철학이 쉘링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헤겔한테로 가면서 어떤 다양성의 어떤 문제들을 통일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헤겔은 이런 것들을 매개의 문제로 갖고 가면서 페얼미툴룽이라 그러죠. 그죠? 쉘링의 철학을 더 정교화시키는데, 쉘링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의 변증법으로 이걸 풀지 않았어. 모든 자연 세계의 어떤 차이와 모순들은 자체로 신적 정신에 의하여 지향되면서 종합을 형성한다라고 본 건데, 이게 바로 동일성의 철학이에요. 신적 정신에 의하여 전체적인 총화로 나아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증법적 발전의 단계가 없는 거예요. 해겔이 이걸 까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은 절대자를 이야기하고 동일자를 이야기하지만 역사의 발전, 매개를 통하여 운동하는 그 생명체의 과정을 역사로서 풀어냈다라는 거. 이게 쉘링의 철학과 다른 거예요. 쉘링은 뭐야? 자연 속의 다양한 존재자들은 지적 직관, 이게 이제 비태 개념이잖아. 칸트의 물 자체의 개념을 해결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지적 직관, 인텔렉투엘레 안샤웅이라고 하는 이 지적 직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쉘링도 갖고, 지적 직관을 통하여 자연 안에서 신은 자기 자신의 어떤 다양한 대립들을 통일해 가는데, 이런 신의 운동을 직접적으로 직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게 쉘링은 직접 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운미텔 바라야. 여기에는 매개가 없어. 이게 쉘링과 해겔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해겔 역시도 어떻게 보면 동일성의 철학자라고 비판받잖아, 그죠? 그런데 쉘링한테서 자연은 보이는 정신이요, 정신은 보이지 않는 자연인 거예요. 정신은 곧 자연인 거예요. 자연과 정신은 동일한 거예요. 여기에는 변증법적인 어떤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적자와 대자와 적자대자, 정반합의 역사의 생성 변화의 운동이 없어. 단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의 어떤 활동이 있는 거예요. 지적 직관을 통하여 이것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쉘링한테서는 직접 지지만은 이 직접적인 지식을 해겔은 거부하고 어떻게 나가? 지 역시도 변증법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생성 변화의 운동을 한다고 보는 게 해겔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법이나 국가나 인륜이나 공동체, 문화적인 체계들 역시도 쉘링한테서는 뭐예요? 제2의 자연이. 결국 이것은 정신이 만들어낸 생산물들인 거예요. 이건 역시도. 그래서 자연과 정신은 하나가 될 수 있고, 신은 세계 안에 있습니다. 세계는 신 안에 있는 거예요. 낭만주의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명제죠, 그죠? 여기에서 우주적 범신론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활동하고 분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결국은 신의 정신에 의하여 일자로 모아지는 것이, 일자는 다시 자기 자신을 관조함으로써 이 세계를 산출해가는, 어떻게 보면 능산적 자연. 그래서 해겔과 논쟁을 하면서
쉘링은 상당히 마음 아파했어. 왜? 헤겔은 자기 친구였고, 헤겔이 자기의 어떤 동일성 철학을 비판했을 때 쉘링이 거기에 대하여 답을 한 거니까요. 가장 오해하는 것은 자기의 일자 개념은 철저히 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신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무차별적인 동일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을 헤겔은, 쉘링의 철학은 밤에 다양한 소들이 다 검게 보이는 것처럼 무차별적 동일성의 철학,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생명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철학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한 거에 대하여 쉘링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를 내지만 신의 관점, 절대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의 모든 다양성은 일자로서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헤겔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아도르노나 이런 비판 이론가들에게 공격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 역시도 절대정신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동일성의 철학 안에 묶어버리는 그러한 동일자의 철학이라고 비판을 받잖아. 그죠?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쉘링한테서는 역사적 운동으로서의 과정이 헤겔과 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나타나지 않아. 물론 쉘링의 원문을 읽어보고 쉘링의 철학을 읽어보면 헤겔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러한 무차별적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이 지적 직관이 또한 그의 미학으로 가잖아. 그죠? 아니지만, 그러나 헤겔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의 동일성 안에는 부정성이 없어. 이런 부정성과 어떤 이질적인 것을 통일해 가면서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을 해나가는 매개의 개념이 없어. 그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가장 큰 차이야, 헤겔하고 쉘링의. 특히 필로소피 데얼 쿤스트, 예술 철학에서 쉘링은 자기의 이 지적 직관의 개념을 미적 직관, 에스테티슈 안샤웅이라고 하는데, 미적 직관을 통하여 어떤 자연과 정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술 작품에서 정신과 자연의 통일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의 자연물들은 무기물로부터 점점 식물, 동물, 인간, 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정신화된다라고 본 건데, 이런 정신화의 정점에 있는 게 지적 직관이거든. 그 정신성을 직접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게 지적 직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적 직관은 약간 한 수 높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미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화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을 통하여 진행되어 갔는지, 그리고
자연의 무의식적인 것과 정신의 의식적인 것을 통일시키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적 직관인 거야. 그래서 지적 직관보다 어떻게 보면 그의 미학에서 나타나는 미적 직관이 훨씬 더 쉘링한테서는 이 세계의 우주적 생명체의 생명운동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어떤 인식론적인 매개체가 아닌가 생각해. 그래서 그의 예술 철학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아감벤도 심심치 않게 쉘링을 언급해. 얘도가 언제 따로 또 쉘링의 미학 강좌를 또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미학은 자연과 정신은 하나지만 어떻게 정신이 감각을 통하여 자연의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했는지, 그리고 의식화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의 무의식적인 것으로 다시 가는지, 이 두 개의 어떤 활동을 함께 매개하면서 운동하는 듯한, 지적 직관은 단순히 자연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조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 그죠?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적 직관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운동하는 듯한 상호작용의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는 미학적으로 연결되면서 신적인 것에 우주적 생명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정점인 거예요. 사실은 해겔과 다른 게 뭐죠? 해겔 철학 안에는 이런 동일성의 철학이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게 뭐 부정성의 개념이야. 지적이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신성 안에도 부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성을 지향시키면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정신이 자기 발전을 해나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하여 쉘링은 후기로 가야 이게 나타나.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후기의 인간적 자유의 문제. 이거 악의 문제야, 여러분. 고통의 문제. 인간이 왜 영원히 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벌써 실존주의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카롤린의 슐레겔이 죽고 나서 엄청난 실존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몇 년 있다가 아내의 친구이자 또 슐레겔 형제의 친구였던 고트라고 하는 여자와 또 재혼을 하지만은, 어쨌든 쉘링은 말년에 이러한 인간의 실존의 아픔과 고통, 유한성, 그 다음에 질병, 죽음, 고독, 이 세계의 고통은, 비존재는 왜 형성되고 있는가? 이 세계가 신적인 정신과 통일된 자연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비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이제 그의 긍정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 본질, 신이 자기 본질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이 세계에 실존이 형성되잖아. 본질은 통일이야.
그죠? 본질로부터 실존이 나타난 거야. 실존은 분리예요. 신의 실존을 사유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본 거야. 그 실존에서는 당연히 악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 그림자의 문제, 무의식의 문제, 그 다음에 악의 문제, 비존재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쉘링은 실존주의자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헤겔과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야. 헤겔은 이미 이런 부정성을 이야기했고 통일해 간다라고 봤다면, 쉘링은 후기에 이게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 철학이라고 본 거예요. 서구 언어에서 포지티브는 뭐예요? 이 불어 영어 다 같이 가잖아. 그죠? 이것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외에 실증적인, 현실적인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는 이성의 합리성의 조화, 무한자와 유한자의 조화, 그 다음에 이 자연과 정신의 조화, 그거를 통하여 나타나는 미학적 아름다움, 이런 것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유한성이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뭐예요? 이제 떨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키에르케고르로 가면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악의 문제, 비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뭐예요? 신의 어떤 통일성 안에서 쉽게 획득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리를 통한. 악의 문제는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실존을 사유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 자유는 언제나 선과 악의 문제,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러나 이 세계의 실존 안에는 언제나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적 자유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동일성의 철학이 이제 실존주의적 철학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쉘링 철학이었어. 그래서 베를린에서 60대 중반이 된 쉘링이 강의를 할 때 키에르케고르가 앉아 있었대. 물론 엥겔스나 바쿠닌이나 이런 청년 해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와 결합되어서 이런 것들이 양에 차지 않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철학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로서 후기 쉘링의 철학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도가 이미 키에르케고르 강의를 4개나 해놨는데 그 첫 번째 강의에서 본질과 실존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했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 동일성 철학을 부정철학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헤겔의 부정의 개념을 더 강화시켜서 그것을 실존주의로 갖고 간 게 쉘링한테는 긍정철학인 거예요. 개념의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요.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것들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도는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 강의를 끝내 나가면서 독일 관념론 철학을 또 보다 더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